개념 설명은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두 개 파트로 좀 나눴습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력학 제1법칙 했었죠. 이쪽이 자꾸 이렇게 초점이 안 맞네. 연력학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제1법칙. 좀 여러분들 좀 보기가 좀 어지러질 하시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꼭 첫 번째 동영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돈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일부는 쓰고 일부는 자기가 가진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기체의 팽창이나 수축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온도와 관련이 있다. 아시죠?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온도 변화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또는 원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고, 또 뭐요? 평균 속도와 관련되어 있다. 알죠? 자, 요거를 기초로 해서 연력학 과정 세 번째 파트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력학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좀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이런 실린더라 그러죠. 요 실린더 통 안에 기체를 이렇게 가둬놓은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를 가둬놓은 그 상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요거는 뭐냐면 실린더입니다. 이 통을 실린더라 그러고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피스톤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거를 좀 상상을 하시면서 연력학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 죄송합니다. 등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압력 변화가 없는 일정한 과정이에요. 이게 주로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화학에서 하고 있는 뭐 기체 반응 같은 모든 반응들이 다 등압 과정이죠. 왜 그럴까요? 모두 다 대기압, 일기압에서 보통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실험실에서 그냥 실험하는 게 다 바로 이 등압 과정인 거예요. 그냥 일기압 하에서 일어나는 과정. 아셨죠? 그럼 요건 뭐겠어요?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흡열 과정이겠죠. 또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열 과정이 되겠죠. 아무튼 이거는 화학에서 아셔야 되는 얘기고, 아무튼 일반적인 우리 과정인데 그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외부로부터 열을 받으면 뭐가요? 일을 해주거나 뭐가 되거나 그냥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이 아주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즉 등압 과정에서는 열을 받으면, 즉 에너지를 받으면 일도 하고, 또 쉽게 말해 팽창도 하고 모두 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아셨죠? 예. 제일 쉬운 과정인데 두 번째가 어떤 과정이냐면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은 뭐죠? 적이라고 하는 게 부피잖아요. 미적분할 때 적. 그러니까 부피가 어떤 상태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잠깐 보십시오. 부피 변화가 없다면 부피 변화를 해준 일도 있어요, 없어요? 팽창해내는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해준 일도 0.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만 다 옮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보통 그 문제에서 등적 과정은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그 통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걸 뭐요? 밀폐된 용기 속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등적 과정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압력밥솥을 생각하시면 되죠. 압력밥솥 그렇잖아요.
꽉 닫아놨으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계속 어때요? 온도를 올리는. 아하, 요것도 좀 여러분들 힌트로 좀. 보통 요즘에 좀 어떠냐면 여기다 뭐 열 공급하는 거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봤다 7차 교육과정인데 그때에서 물리2나 물리1에서는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불 떼는 거 이렇게. 요즘에 좀 세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죠? 열 공급이 있다란 뜻이에요. 뭐 여기도 이제 열 공급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시는 하겠죠. 아시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는데, 아하, 요것과 요걸 비교해 보시면, 잠깐 등압과 등적을 좀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어떤 게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죠. 등적 과정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공급된 에너지가 모조리 다 어떻게 해요? 내부 에너지로 증가하잖아요. 이거 뭐가 관련 있다고요? 온도와 관련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에너지 공급받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두 1도 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어떤 거다? 등적 과정이다.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압력밥솥. 요거는 뭐야? 그냥 밥솥.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할 때 어때요? 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뭐 밥알이 이렇게 선다면서요. 그냥 맛있게. 그리고 여기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이거를 그래도 가능하면 등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피 변화 없게 만들기 위해서 뭐기다 뭘 얹어요?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얹잖아요. 그쵸? 예. 그 이유도 뭐다? 온도를 더 많이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밥이 잘 익게, 빨리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화학 반응에서 등적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밀폐된 용기에서 하는 과정, 뭐 예를 들면 암모니아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등합 과정이지만,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겠어요? 압력, 제일 기체 분자 운동, 연력학에도 지금 다른 게 P, V, T라는 거시지표라 했죠. P 했고 V 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예, 등온 과정을 얘기해야 되겠죠. 등온 과정은 사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어떻다? 없다. 그렇다면 온도와 관련 있는 게 뭐라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변화도 있다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다. 아시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 그렇다면 연력학 제1법칙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는 그대로 모조리 1로 변하는, 즉 PV. 이게 사실 이렇게 이 온도 일정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요. 아무튼 뭐 이런 과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오히려 참 또 재밌는, 또 중요한 과정이기도 한데, 이거는 단열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단열, 열을 차단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급되는 열이 외부로부터 뭐요? 공급되는 열이 0일 때. 즉 보통 문제에서는 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열 출입이 있다, 없는 상태, 또는 완전히 단열된 상태,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지만 요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열공급 장치요. 근데 여기는 열공급 장치가 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 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열공급 장치가 없고 피스톤도 단열되어 있고 실린더도 단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연력학 제1법칙 식이요. 0은 W 플러스 델타 U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해주는 일은 마이너스 델타 U다. 즉 PV는 P 델타 V죠. P 델타 V는 델타 U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식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요,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 단열, 그러니까 이 단열, 팽창과, 요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자, 기체가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한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온도가 낮아진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단열 수축이라고 하는 건 뭐다? 단열 수축은 단열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 단열 과정은 꽤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냐면요. 예를 들면 부탄가스 있죠? 부탄가스 이렇게 보시면 뭐 부탄가스 예전에 맥스부탄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액화되어 있던 가스가 이 조그마한 분출구로 이렇게 팍 나가면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체에 어떤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있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단열 과정이거든요. 퓨 하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그래서 부탄가스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차갑죠. 예, 그쵸? 왜? 단열 팽창해서 팽창하느라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지구과학이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자꾸만 물리만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것과 확장시어서 계속 생각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기체 덩어리라 하죠. 기체 덩어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기체 덩어리가 점점 부피가 커지죠. 이때도 일종의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피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응결점에 이르면 여기 이제 뭐가 형성이 된다? 구름이 형성되고 물방울이 형성되면서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리고 또 지구과학.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강원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0, 대괄 0, 뭐 할 때 이렇게 0,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뭐예요? 0 쪽에 동, 여기는 0, 서 이렇게 하죠. 왜 같은 강원도라고 해도 영동, 영서로 이렇게 나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요. 보통은 동해 쪽에서. 그럼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되게 습기를 많이 먹으면 또 따뜻한 바람이죠. 근데 이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산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잖아요.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죠. 즉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면 응결점에 이르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내려요? 예,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미 안에 있는 그 물기를 다 쏟아낸 상태. 예를 들면 스폰지라고 생각하면 물 먹은 스폰지를 여기서 다 짜내고 여기는 이제 무슨 스폰지? 마른 스폰지. 말라버린 스펀지가 쭉 해서 내려와요. 그럼 점점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되죠? 단열 수축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건조하면서 조금은 온도가 높은 고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좀 이상하고요. 고온인 아무튼 그런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런 바람 특히나 건조한 건요 작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새벽에 그 이슬을 먹으면서 이 식물들이 자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보면 다 그걸 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냥 좀 그 습기에도 강한 작물들이나 밭농사가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죠?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기후가 달라요. 이것과 관련된 게 뭐다? 단열 팽창, 단열 수축 하시죠? 이렇게 연력학 과정도 잘 기억하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문제에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른바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 증기기관도 있고, 우리 가솔린 기관도 있고, 디젤 기관 이런 게 뭐 다 열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 엔진들이에요. 엔진들.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온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꼭 그려보십시오. 지금 필기도 하고 계시죠? 전부 T2. 그래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예, 이렇게 해서 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그 흐름에서 뭐가요?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이 열기관인데, 이 열기관은 그 고온부에서 흘러가는 이 에너지, 열 에너지가 그 그 열 에너지 일부를 뭘로 사용하고, 엔진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전부 쪽으로 이렇게 전부 쪽으로 그 쓰레기처럼 어떻게 다 벌어진다. 이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의 이동 중에서 고온부와 저온부를 만들어 놓고 열을 이동시키는데,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면 그 이동시키는 열 중에서 일부를 유용한 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배출하는 이런 게, 이게 바로 열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공식이 성립하죠. 공급된 에너지는 무엇 같아요? 해준 일과 또 배출된 에너지, 배출된 열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됐죠? 그러면 열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엔진의 열 효율은요? 당연히 공급된 에너지 중에서 얼마만큼이 일로 전환이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여기 보통 이제 100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골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리2로 가시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 교육과정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겠죠. 당연히 고온분위기가 T1은 T2보다 크다, 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보통 열 효율이 뭐와 관련이냐면, T1과 T2의 그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좋아요. 그 까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질문. 그래서 이 가솔린과 디젤 중에 어떤 게 더 열 효율이 좋을까요? 디젤이 더 좋아요. 왜냐면 디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온도가, 이 고온부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예. 이 배출되는 저온부 지역은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금 그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면 여기가 바로 바깥 공기겠죠. 바깥 부분, 바깥의 온도겠죠. 바깥으로, 이거는 뭐겠어요? 엔진에서 이제 기체를 폭발시킬 때 그 온도가 되겠죠. 폭발 온도. 그쵸? 뭐 발화 온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온도가, 이 바깥 온도와 차이가 클수록,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 효율이 좋다 그래요. 좋은 기관이에요. 기관이 돼요. 그건 증명을 했어요. 까르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디젤이 보통 여기에서의 발화점이 더 높아요. 발화점이 더 높아요. 가솔린보다 훨씬 더 발화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젤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가솔린 휘발유를 딱 넣고 거기다 이제 불을 튀기죠. 불꽃을 튀기죠. 불꽃 튀겨서 이제 폭발을 딱 시키는데, 디젤은요, 압축을 시켜서요. 압축을 시켜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어디까지? 발화점까지 높여가지고 팡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엔진이 좀 튼튼해야 되고 좀 무겁죠. 근데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소리도 뭐 크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워낙 디젤 엔진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 말이고, 아무튼 그래서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디젤이 훨씬 더 열효율이 좋다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열효율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타임에서는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